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통화 수화를 담당하는 아이의 문구쌤 황은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에서 역사 속 인권이 확립된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민혁명의 전형이라 불리는 프랑스 혁명의 과정과 배경, 그리고 시민혁명의 한계와 의의,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의 개념들과 함께 공부할 거고요. 이어서 동양에서는 과연 인권의 개념이 있었느냐, 한국사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통합사회는 아이의 문구쌤. 보통 시민혁명이라 하면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냥 1, 2년에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이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은 구제도의 모순, 앙시앵 레짐입니다. 신분제는 이렇게 나뉘어져요. 1 신분은 성직자, 2 신분은 귀족, 3 신분은 부르주아, 노동자, 농민,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평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 2%에 해당하는 이 성직자 귀족들이 관직을 독점하고 프랑스 전 국토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세금도 안 냈거든요. 그런데 전체 대다수인 98%의 평민들이 각종 세금은 다 내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으며 남은 토지 60%를 가지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부터 쌓여온 국가 재정 위기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원해서 영국에 대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빚더미가 산처럼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유럽 안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하는 계몽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하니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르봉 왕가의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루이 16세가 왕위에 딱 올라갔을 때는 프랑스가 조금만 하면 이제 국가 파탄 난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집되지 않았던 프랑스 전통 신분제 회의였던 3부에 1신분, 2신분, 3신분이 모여서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는 이 3부회를 소집을 하는데 싸우게 됩니다. 투표를 하고 결정하는 그 방식을 두고 1신분, 2신분은 신분별로, 3신분은 머릿수별로 투표하자라고 대립하게 됩니다. 이 신분별로 하게 되면 성직자와 귀족들은 같이 묶이니까 당연히 3신분이 불리하겠죠. 근데 3신분이 얘기하는 머릿수는 1신분, 2신분 각각 300명, 그리고 3신분은 600명. 그러면 아등바등 이렇게 좀 비등비등 하겠죠? 그런데 이 3신분한테 동조를 하는 일부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고위 성직자, 하위 성직자가 있는데 부는 고위층에게 집중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위 성직자들이 3신분에 붙으면 3신분이 해볼 만한 거예요. 이때 당시 3신분은 노동자, 농민 이렇게 골고루 섞인 게 아니라 배우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3부의 표결 방식을 두고 3신분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3신분들이 왕궁 근처의 테니스 코트로 모여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는다. 결국 이 루이 16세가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탄압을 하자 이 3신분은 국민들에 의한 의회를 결성해서 국민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이 16세가 계속 국민의회를 탄압을 하자 이때 노동자, 농민 등의 그 민중들이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안 되겠다, 들고 일어나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왕국을 상징하고 있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그 죄수들을 풀어주고 무기들을 탈출합니다. 사실은 이 바스티유 감옥이 그렇게 뭐가 많지는 않았는데 구왕실, 구제도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전 국민들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이 3신분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때 선수를 치자 하면서 정말 중요한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줄여서 인권선언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부, 인권, 주권, 재민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요. 이 인권선언의 내용에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박애라고 불리는 우애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회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1789년이 시작되어서 91년도에 헌법을 만들고 입법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뭐 국민공회, 총재정부, 그러다가 우리가 몇 번 들어본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서 브리메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통령이 되었다가 나중에 최초의 프랑스 황제가 되는 제정시대가 열리거든요. 여러 가지 이 프랑스 혁명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 등 시민 계급이 프랑스 절대 왕정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반대를 외치고 저항하면서 타도를 했다는 것, 가장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평등 우애 정신이 이렇게 명시어가 되었고, 그거와 함께 다른 나라들 사정도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 정신이 전 유럽으로 전파가 되면서 오스트리아 등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장악하고 있었던 유럽을 뒤흔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시민혁명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민혁명의 한계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돈이 있는 시민, 즉 부르주아들에게만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일반 농민, 노동자, 여성, 미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흑인 노예들한테는 이게 허용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렇지만 인류는 계속 진보를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뒤이어서 산업혁명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걸 가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 했었던 부분이고요. 시민혁명 다음에 산업혁명, 이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맞물려져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가 점점 더 많이 발전하게 되니까 시민들과 부르주아들, 그리고 노동자랑 농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으쌰으쌰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영국에서부터 기계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의 시작을 통해서 신석기 혁명을 배웠듯이 이제는 1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공장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부가 늘어나고, 또 농지나 이런 것들을 잃고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고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영국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축구 프리미어 리그 보세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강호 팀들 중에 뭐 첼시, 리버풀, 맨유, 맨시티 들어보셨죠? 이 도시들은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었던 공장이 있고 항구가 있고 계속 발전을 했었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고 이제는 축구팀들을 막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있는 도시들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요.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위생적이에요. 주거 환경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요. 게다가 노동법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목표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와 하고 돌리게 됩니다. 사장님은 내 공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권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돈만 벌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성인 남성보다 어린이 여성 그 일 시키는데 월급은 적게 줘도 되거든요. 자, 지금 보면 노동 착취, 아동 노동 착취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노동 환경이 안 좋았어요. 게다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그 빈부격차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우리한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달라 참정권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을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게 쉽게 끝나지 않거든요. 나폴레옹까지 제정을 가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뭐 2월 혁명, 7월 혁명,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의 배경이 2월 혁명이 끝나고 이제 7월 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이 처절하게 배가 고프니 빵을 달라 하면서 외치는 그 울음소리들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볼 곳은 일단 영국입니다.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서 젠틀리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폭이 확대가 되었으며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입헌 군주제의 전통이 점점 기틀을 잡아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1차 선거법 개정 때에는 이 젠틀리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서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생각해 보세요. 시민은 소수예요. 대다수의 노동자랑 농민들은 그럼 어떡하라고. 그리고 산업혁명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이때 가장 핫했던 문제가 아동노동 착취였거든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도 이거를 계속 묵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 있다면 사람이 빠져나가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선거구로 지정을 해갖고 그 선거 인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수 이거를 할당을 시킵니다. 그걸 부패 선거구라고 그래요. 그 문제들이 번지기 시작하니까 너네 지금 뭐하냐, 왜 니들끼리 노는데, 그러면서 일어났었던 게 노동자 농민 중심이 되었던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차트를 들고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선거를 나가서 의원으로 출마하는 그 재산 자격 폐지하고 노동시간 이런 거 지켜라. 우리의 요구를 들을 자 누구냐? 사실 차티스트 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차, 3차에 걸쳐서 노동자랑 농민들한테 순차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허가하기 시작합니다.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급히 다시 찍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칠판 필기 잘 참고해서 공부하면 될 거예요. 통합사회는 IM은구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까지 영국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시민, 노동자, 농민 순으로 참정권이 확대되었다라고 배웠는데 여기에 보면 남성 중심이죠.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사실 영국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여성들이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는 정치에 참여해서 발언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혁명 중에는 여성이 연설을 하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를 했었어요. 그때 여류 작가였던 올랭프 드 구즈라고 하는 작가가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하면서 운동을 진행하다가 잡혀서 단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작가는 여성이 단두대에서 죽을 권리가 있다면 여성이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다라고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여성 운동가들에 의해서 여성의 참정권은 1928년 영국에서 성인 남녀 21세 이상 보통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실현됩니다. 생각보다 여성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이렇게 주어진 거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1948년 5월에 재헌의회를 만드는 그 선거를 실시할 때부터 남녀에게 이 선거권이 같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면서 1세대 인권 참정권이 실현이 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경우까지 함께 보시면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강제로 끌려오면서 이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다라고 말은 못해도 좀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흑인은 백인과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없고 버스도 같이 탈 수 없으며 투표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1960년대 중반에 셀마 행진을 통해서 흑인들의 의지가 크게 알려진 다음에 점차 참정권이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세대 인권이 확보가 돼요. 자, 그런데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정치에 참여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얻어낼 거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주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럴 때 20세기 초반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크게 일어납니다. 결국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제국은 크게 패배를 하고 독일의 도시였던 바이마르에서 헌법이 발표됨으로써 공화국 체제가 시작됩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국이 공화국이라고요? 일단 들어봐. 그런데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이 문구가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바이마르 헌법은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계급 이런 거 상관없이 평등하다. 그리고 개인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명을 합니다. 원래 유럽이나 여러 국가들은 군주의 종교가 개인의 종교여야 됐습니다. 개인의 자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바이마르 헌법으로부터 이제 종교, 양심 등 개인의 자유가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개인은 의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권의 내용이 바이마르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회권은 2세대 인권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뒤이어서 1939년부터 1945년 8월까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됩니다.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족 말살기였네요.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군국주의. 이제 전체주의 사회여서 개인의 자유는 완전히 소멸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을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자 서구권에선 이제 반성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성과 과학을 떠들었었는데 그게 사람을 죽이고 인권이 말살되고 자유가 없어지는데 그게 뭔 소용이냐. 우리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연합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결성된 게 바로 유엔입니다. 그리고 1948년 그 유엔에서는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세계인권선언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초반에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거. 근데 이거는 개인만, 국가 하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그리고 개개인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연대권이고요. 이거는 3세대 인권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인권의 개념이 더 확대됐죠. 내 개인정보를 지킬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엄청 많이 확대가 됐는데 하도 빠르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익혀야 될 게 굉장히 많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쌤, 서양에서만 인권의 개념이 나왔나요? 동양은요? 한국은요? 물론 인권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동양에서는 어떻게 인권의 개념이 성립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한국사를 중심으로 인권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완벽하게 똑같은 것도 아니고 다만 저의 이 필기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근현대사 공부하실 때 조금은 편하실 거예요. 조선은 유교, 특히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유교에 있어서 통치의 가장 기본 원리는 민본이었거든요.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 이거를 가장 잘 드러냈었던 게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애민군주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조선을 중심으로 이 기치를 내걸고 훈민정음, 칠정산 대해편, 각종 과학기술과 무기, 영토 확장과 영토 지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셨는데요. 그 세종대왕이 만약에 살아계셔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역적이다 라고 들고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백성을 사랑한다면서. 동양, 특히 유교에 있어서 백성이란 주체가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권력의 주체는 바로 왕 한 사람이었고 백성은 통치를 받는 객체였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개념이 아주 조금은 있었겠죠. 근데 서양의 인권과는 달리 복지의 개념에서 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챙겨주자 이런 건 있었지만 서양의 개인에 대한 권리 이것까지는 아직 접근하진 않았어요. 다만 양란 이후 조선 후기가 되면 성리학이 한계를 드러냅니다. 사회 이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조선판 계몽주의가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은 유학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성리학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중농주의, 중상학파, 그리고 국학 여러 가지 계열들을 나뉘어져서 조선의 것에 집중을 해보자, 우리 개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정약용이 탕론이라는 책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뉘앙스를 꺼냅니다. 이거 말 잘못했다간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정약용이 탕론에서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꺼내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민혁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단서들이 좀 있어요. 다만 정약용은 남인 출신이었고
비록 정조의 비호를 받고 있었지만 정조가 죽고 나서는 천주교 박해였던 신유 박해에 휘말려서 유배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그러나 개항계를 들어가게 되면 실학의 영향을 받았던 박규수의 제자들이 개화파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들도 나뉘어집니다.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로. 마치 조선 초기에 신진 사대부들이 혁명파 사대부, 온건파 사대부로 나뉘어진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1884년 급진개화파가 갑신년에 정치적 변을 일으킵니다. 비록 3일 만에 끝이 났지만 이들의 요구사항 중에 가장 혁신적인 건 양반 문벌 제도를 폐지하자. 양반과 도련님들이 조선을 딱 잡고 있었던 양반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이야기를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3일 만은 실패하고요. 하지만 10년 뒤에 수령들의 부정부패와 수탈에 너무나도 지쳤던 농민들이 동학이라는 그 종교에 눈을 뜨게 되고 동학의 슬로건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이렇게 기치를 걸었잖아요. 그들이 보국안민이라는 이 기치를 내걸고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갑신정변과 달리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거든요. 이와 동시에 같은 해에 일어났었던 게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정말 크게 패해서 참 역사 공부하면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갑오개혁은 일부 동학농민 이 운동에서 걸었던 슬로건들을 받아들여서 법적으로 드디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제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켰던 좋은 풍습도 배제를 해버리고 누군가를 악랄하게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 금지, 그리고 한 사람의 죄를 가족들한테 연계시켜서 그 가족을 멸망시켜버리는 연좌제도 폐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들이 동양과 서양의 곳곳에 있어요. 속도가 다를 뿐이고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리냐?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1910년 8월 우리가 안타깝게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점령을 당하는 일제강점기 36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일본 제국주의는 국내 안에서도 엄청 사회주의나 인권에 대해서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탄압을 했지만 조선 식민지인들에 대해서는 인권 유린이 너무나 심하게 자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한번 꼽아볼게요. 조선인들한테만 적용이 되던 길 가다가 조선인들이 뭐 깨끗하지 않았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 엄청나게 때렸던 조선 태형령, 그리고 1차, 2차, 3차 조선 교육령, 이거는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의 교육받는 연한이나 이런 걸 완전히 차별을 둬서 애초에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 독립운동가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탄압법이고, 이러다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말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네 이 땅의 아들들과 딸들이 끌려가서 징용, 징병, 심지어 성노예 피해자로 끌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과거 청산을 못해요. 일본이 미국한테 원자폭탄을 맞음으로써 패전국이 되고 그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도 같이 패전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처 과거 청산을 제대로 못해요.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총독부 관료들을 그냥 그대로 써버렸거든요. 그러다가 6.25 터지면서 아주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막 하면서 독재의 역사가 펼쳐지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그 12.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자 얼마 안 있어서 12.12 사태로 전두환이 노태우랑 함께 권력을 잡아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속아내지도 못했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민중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4.19로 대항을 해서 대통령 이승만 하야시켰고요. 그리고 전두환의 12.12 사태에 대항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펼쳤습니다. 1987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듯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나오게 된 게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거. 그 전까지는 간선제였거든요. 자, 그리고 2016년에 대통령 박근혜를 퇴진시켰던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동양과 서양의 모습이 다르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시민들에 의해서 민주주의 혁명이 완수된 동양에서의 아시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 속 인권이 확립되어 온 과정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의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군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려드린 세계사 지식, 한국사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배우는 그 바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들께 있는 그 인권이 우리 조상님들의 피땀 눈물로 이루어낸 성취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히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사회는 아이의 문구쌤.